제가 궁금한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월호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그 안쪽에서 밖으로 좌연에 터져나온 자리는 말씀하신 대로 무게와 녹슬은 부분 해서 용접 부위가 터져나갔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됐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반잠 수십 선박에 지금 거치돼서 접안되어 있는 상태의 배를 보니까 세월호 바닥 부분에 일정하게 그 검은색 띠로 긁힌 자국이 길게 쭉 네. 있습니다. 네.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배가 그렇게 자국이 있으려면 뭔가가 긁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런 적이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해수부 입장에서는 기름띠 자국이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그 부분을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그건 가까이에서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물성을 확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그것이 그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일종의 바톤 타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 바톤 타치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해저 지반이든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쓸고 지나간 그거를 이제 거꾸로 유추를 해보면 이제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 이 배가 출항하고 네.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객실에서는 옆으로 배가 한 10몇 도 기울어졌고 바닥에 놓여있던 캔 맥주가 굴러서 구조로 네. 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어떤 그 충격과 소리와 그다음에 그런 선체의 움직임은 이 선박이 무언가를 살짝 그 건드렸을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해저 지반에 어딘가 쭉 닿아서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요. 그런데 선체가 무엇과 닿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데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 검은 띠를 보면 선체에 그닥 그렇게 데미지를 입힌 흔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이게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해놓은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제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내부의 프레임이 우그러졌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건 분명히 바톤 타치가 일어난 겁니다. 해저 지반을 건드렸든지 그런 것이 일어났지만 선체가 구멍이 나거나 파공이 되거나 찢어질 만큼의 손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해에는 별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항해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데미지는 아니고요. 그다음 그 내부 프레임까지 데미지가 있는지는 더블 바텀 저쪽 탱크 안까지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내부재들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체 자체가 또 하부 쪽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텐사일 스틸을 쓰고 내부가 제도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격도에도 그것이 아주 안반이라든지 그런 돌이 아닌다면은 지질이 어느 정도 좀 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그냥 쓱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세월호 4번 평형수가 비어있다. 네. 멸종위성 카메라를 봤을 때는 거기에 비어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게 네. 지금 김원식 기자의 특종이에요. 예. 무엇을 긁고 지나갔을 때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싹 긁으면은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나중에 부어오르죠.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것들이 벗겨진 상태에서 바다에 오랜 시간 동안 있으니까 부식되어 있는 부분이 까맣게 드러나는 또는 거기에 해조류가 끼어서 이끼가 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흔적이 나타나게 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물성 자체를 긁어내든지 뜯어내든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평형수 비어있는 부분은 충분히 유추가 되는 게 계속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 안정성, 복원성이 저해되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 복원성이라는 건 선박은 절대로 기울어지거나 기울어져도 바로 오뚜기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지 뒤집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만드는 것은 평형수 공간에 들어있어야 될 배를 안정하게 만들어야 될 그 물 탱크 안에 물이 없으면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속하게 넘어졌는가라는 문제를 제가 고민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이 좌연 램프의 침수 부분의 문제 그 부분을 제가 그 세월호 사고가 나고 12일 뒤에 4월 16일 날 사고가 나고 4월 28일 날 제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예. 좌연 램프 급격한 침수가 급격한 침몰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썼는데 사실 잊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좌연 램프 쪽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어떤 네티즌이 지적을 해줬어요. 내가 그때 쓴 글이 있다고. 그래서 나도 거꾸로 돌아가서 보니까 진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왜 이렇게 배가 빨리 급속하게 기울었을까? 거기에는 외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그동안에 어떤 뭐 충돌설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아니라고 말씀드린 배경에는 외력이 있으려 그러면은 선체에 그 외력에 의한 데미지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전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외력은 없는데 그러면 내부의 문제는 뭘까? 침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근데 이 배를 쭉 돌아가면서 보니까 램프 쪽 뒤쪽에 서 있는 램프 하단으로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히스토리를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 배가 처음 일본에서 제작이 되어가지고 청해진 해운으로 왔을 때에 램프가 어디 있었냐면 앞쪽에 있었어요. 네. 선수 부분에 램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조를 해서 선미 쪽에 두 군데, 좌우로 두 군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은 화물이 앞쪽으로 들락거리던 게 뒤쪽으로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대한 개조 작업이 잘못됐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개조를 했을 때에 개조해도 되는지 여부는 한국 선급협회라든지 각 나라 선급협회가 규정한 데에 따라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세월호 화물 운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저 알게 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들어오는 화물 중에 카고 리스트에도 없는 화물이 들어온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선장이나 1등 항해사가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그냥 카고 리스트에도 없는 화물이 들어온다. 그것이 화물에 들어가는 운임을 중간에 뭐 이렇게 그죠 항해사가 1등 항해사가 착복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면 그냥 우호적인 관계로 공짜로 실어주던 그런 관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카고 리스트에도 없는 화물이 들어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공식적인 계산상의 즉 보건력 계산이라든지 선박의 안정성 계산상의 모든 토내지가 누락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리스트에도 없는데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오는 화물은 어디에 집중됩니까? 선미 램프로 들어왔을 때는 선미에 집중이 되죠. 네. 선수 쪽으로 물건이 화물이 들어왔다면 선수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선미 쪽으로 램프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선미 쪽에 화물이 집중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이 배는 출항할 당시부터 엉덩이가 무거운 채로 출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미 쪽의 램프를 쭉 비교를 해봤더니 이 배가 좌우로 뭐 이렇게 바다를 다니는 배가 좌우로 흔들면서 가죠. 몇 도 정도 기울면은 이 램프 하단에 바닷물이 닿을 수 있을까를 계산해봤더니 한 15도 정도? 15도 정도, 작게는 10도, 10도에서 15도 정도만 기울게 되면 램프 아래쪽에 바닷물이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점이 좌연 램프 쪽에 수밀에 문제가 있다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쓴 글이에요. 그러면 그 램프를 통해서 물이 들어간 거의 확인은 나중에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1등 항해사가 법정에서 증언한 게 있어요. 램프 쪽에는 램프가 닫히게 되면은 이 고무 패킹이 있어가지고 완전 타이트가 돼야 되는데 타이트가 안 되고 밑으로 불빛이 들어왔다는 얘기 증언을 해요, 법정에서. 그다음 선장도 자연 램프에 수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수리를 하지를 못했다는 증언을 합니다. 그럼 자연 램프 쪽에 하단에 불빛이 들어왔다는 것은 당연히 물이 들어가죠. 그러면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무선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이 계속해서 선미 쪽으로 들어가서 화물창, 그 화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들도 있고, 그죠? 카켈이니까. 네. 일반 화물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을 바닷물이 좌우로 흔들면서 돌아다니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free surface moment라 그래요. free surface가 뭐냐면 이 자유 수면이 우리가 이제 컵을 생각을 하면 컵에 물이 100% 가득 차 있으면은 그 위에만 딱 막으면 고체처럼 돼 있죠, 그죠? 그렇지만 물이 절반만 차 있다면 이 컵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물이 찰랑찰랑하면서 양쪽에 벽을 때리는 게 되죠. 그게 바로 free surface moment라는 건데. 아하. 자유 표면 효과에 의해서 이 물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쏟아지는 힘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화물들을 한쪽으로 쓸어버리는 건 일도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의 움직임과 화물이 함께 쏠리면서 한쪽으로 넘어지게 되면 선박을 전복시킬 만한 힘이 내부에서부터 이제 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램프에 수밀이 안 된 탓으로 인한 해수의 침수, 그것이 이제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 분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번에 선체 조사위도 비중 있게 다뤄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의 평형수의 위치를 보니까요. 이게 지금 세월호라고 하면은 자연 램프가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 앞이라고 치고. 근데 4번 평형수의 위치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심에서 살짝 앞쪽에 쏠린 정도. 여기가 이제 물이 가득 차 있던 게 텅 비면 이쪽에 무게가 확 뜨면서 뒤쪽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램프가 열려 있고 세월호의 4번 평형수 같은 게 원래 그걸 아예 빼지도 않는 물. 평상시대는 넣다 뺐다 하지 않는 물이래요.
완전히 고정. 그러니까 세월호가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물이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그 물을 넣고 빼고 하는 거는 모터로 하는데 그게 이제 바다에서 이제 뭐 과적을 많이 하게 되면 평형수를 빼서 조금 더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예, 홀수점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조작 버튼이 두 군데가 있었답니다. 기관실인가도 있고 그래서 예. 누구든지 평형수를 모터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구조였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 조사위가 굉장히 면밀한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좌현 선미 램프를 이번에 세월호를 인양을 하면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이제 올라오면서 자연 램프가 열린 게 확인이 됐죠. 예. 그러면 문제는 실수로 열었는지 아니면 이게 고장이 나서 열린 채로 늘 있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열었는지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든 우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좌연 램프가 열림으로 인해서 반잠수식 그 배 위에 탑재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 여유의 높이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래서 좌연 램프를 자를 수밖에 없다 해서 잘라냈는데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증거물의 훼손에 해당을 합니다만은 어떻든 그에 대해서는 이 항해사들이나 그다음에 이 선박 관계자들을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풀로 조사를 해서 고의인지 과실인지 아니면 이 고정적인 그 설비상의 고질적인 문제인지 그거를 밝혀내야만 됩니다. 예, 그 오하마나호를 팔았잖아요. 네. 네. 똑같은 쌍둥이 배인데 이럴 때 팔아치운 이유를 알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 배가 지금 국제시장에서 지금 중고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저도 이제 그 배를 네.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 대략 한 41억 정도 그 정도로 팔겠다고 하는데 지금 설령 27년 가까이 된 배 앞으로 여객선으로서 생명이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배를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쌍둥이 배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뭐 해상 호텔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집단지성이 뜻만 맞춰진다면 우리가 그 배를 가져서 나중에 고철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의 배값, 쇳값은 그 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은 세월호는 운항하기는 힘들 거예요. 현재 상태로. 세월호를 운항할 수준까지 만들려 그러면 거의 3배 만든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오하마나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똑같은 배니까 쌍둥이 배니까 세월호의 운항상의 문제, 그다음에 그 안에 화물을 싣고 그러한 것을 풀로 테스트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만약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그러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배를 사와서 그것이 뭐 우리가 집단지성의 도움을 통해서 십시일반 모으든 아니면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채널 루트를 통해서 매입을 하든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밝혀야 두 번 다시 우리가 이러한 그저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는 교훈도 없고 그다음 또 학습을 하는 것이죠. 2010년도에 천안함 사고 났을 때 물속에 인명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이 이 사고의 를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감으로 인한 그 결과가 4년 뒤 세월호 때 유사한 물속에 인명이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처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 쌍둥이 배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정권 교체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은 선수 부분에 와이어가 파고든 그 자국이 지금 너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네. 네. 그게 뭐예요, 그건 근데?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게요. 네. 이 배를 바로 세워서 인양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배를 어떻게 인양을 했어야 될지 한번 제가 7단계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 제일 먼저 물속에서 선체를 바로 세우는 게 1번입니다. 부력이 있기 때문에 쉽단 말이죠.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 선체에 대한 각 프레임 우리 사람으로 치면 뼈 보면은 갈비뼈처럼 중요한 곳마다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뼈가 있는 걸 프레임이라 그래요. 선박에서는 네. 프레임이 있는 곳에 일단 이 선체 전체에 대한 무게 중심을 잡아야죠. 그 무게 중심을 고려를 해서 프레임이 강한 쪽에다가 크레인 케이블을 쭉 감아서 감아요. 앞쪽 뒤쪽으로 해서 네. 감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안에 있는 모든 화물창 안에다가 우리가 가능한 에어백들을 많이 만들어서 집어넣고 거기다가 공기를 주입하면 화물창 내에 있는 에어백에 공기가 들어가는 만큼 해수는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에어백을 얼마나 많이 넣는가에 따라서 공기를 계속 주입할 수 있고 그만큼 해수를 배제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하면 되냐면 이 선체를 바깥에 있는 해상 크레인이 우리 3,000톤급 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때도 이제 3,000톤급 크레인이 사막 크레인이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3,000톤급 크레인 2대가 양쪽에서 케이블 하나씩 잡고 걸려 올렸을 때
이 선박을 완전히 바깥으로 들어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속에서만 움직일 정도면 돼요. 물속에서 바닥에서만 뜰 수 있을 정도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부력을 준 상태에서 쭉 올리게 되면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오죠. 그러면 그 밑을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우리 쓰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 있죠. 그거를 정식 명칭으로는 플로팅 도크라 그래요. 예. 플로팅 떠 있는 도크. 플로팅 도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물탱크이기 때문에 물을 주입하면 플로팅 도크 자체가 물속으로 쭉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밑을 받친 상태에서 플로팅 도크에 물을 빼면 이 배를 얹힌 상태에서 그대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플로팅 도킹에서 떠오르는 방식은 이번에 세월호 올라오는 걸 봤죠. 바로 그 방식입니다. 다만 세월호가 바로 선 상태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되는데, 즉 우리가 케이블을 걸 때는 프레임이 있는 쪽에 강한 쪽에 걸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길에 누웠다 그러면 119 와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 다친 사람을 허리를 붙잡고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엉덩이 부분, 그다음에 등짝 부분, 그다음에 다리 부분은 모든 곳에 이 부목을 대고 그다음에 반듯한 상태에서 그대로 119안에 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선박도. 선수 부분에다가 그 외판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제가 그랬죠. 외판 쪽은 굉장히 얇다고요. 예. 거기에다가 그 강한 와이어 케이블을 감아버리니 이것이 매달려서 이제 해류에 따라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움직일 때마다 와이어가 그 철판을 갉아먹은 거예요. 처음에 난 그 두 줄의 데미지를 보고 도대체 저게 뭐냐. 그래서 네. 처음엔 그랬습니다. 내부에서 물속에서 커팅, 이 용접, 플라즈마 용접을 써가지고 커팅을 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속에서 용접 가능합니다. 네. 물속에서 용접 안 되지는 물속에서도 용접이 가능한 게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 기술은 있어요. 그래서 이 배를 절단하기 위해서 커팅했었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와이어가 갉아먹은 자국이라서 참 한심한 게 그게 맞아요, 근데?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아마추어 인양업자들도 하지 않을 일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배를 눕혀놓고 걸어서 올리라 그러니까 막 뭐 호구지책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망신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유수한. 그런데 이런 조선 강국에서 배를 눕혀놓고 인양하는 거를 보면 외국에 있는 선박회사나 인양회사나 잠수모 관련 조선 해운 모든 회사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참 코웃음을 치고 있을 거예요. 아직 배가 육상으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 이거 배 위에 있는 상태라고 하면 국민들이 강력하게 세월호를 조선소로 이동시켜서 지금 신상철 대표님이 사실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럼요. 조선소로 가야 돼요. 조선소로 가서 배를 어떻게든지 세워서 그 조사를 하는 방식을 찾아야지 현재 뭐 오죽하셨으면은 뭐 미수습 유가족 분들 바람하고는 다르시게 다행히 지금 정체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실도 중요하고요. 사실 미수습자를 찾는 방식에도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미수습 가족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도 작업은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작업을 하고 안에 이제 뻘과 함께 그다음 지금 있는 공간이 어느 위치에 있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다소 이제 수색을 한다거나 작업하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원하시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선체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복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배를 과연 복원할 거냐 해체할 거냐라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육상으로 올라오고 난 이후에 다시 또 해상을 통해서 나중에 조선소로 가겠다 그러면 그때 또 그 비난을 어떻게 감수할 겁니까? 그리고 그때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폈을 때 그럼 왜 진작에 그러면은 조선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느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목포신항으로 간다 그럴 때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들었지만 이의를 제기를 못한 게 지금 굉장히 후회가 돼요. 목포신항으로 가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부터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또 떠들고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측면은 있지만 아직까지도 육상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럴 때입니다. 그 의혹은 해소가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지만 양우회? 네. 양우회 같은 데서 지금 뭐 항만 투자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항만, 골프장, 뭐 배 그런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포신항이 국정원 양우회가 투자하는 곳이다. 밖으로 좀 드러나면 좋겠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정보공개 청구 같은 걸 통해서라도 그러게요. 저도 뭐 세월호 초기에 세월호 사건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 결론적으로 해경의 한 행위 중에 하나가 해군이든 특수부대든 또는 119든 뭐 어떠한 그러한 도움도 다 마다한 채 언딘 하나에다 매달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이 선박에 대한 선박 소유의 문제에서부터 계속 어떤 정보기관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조사위원들이 그런 권한까지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다행히 이제 뭐 앞으로 곧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에 어떻게든 이 사건을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해체 수순까지 밟고 싶어하는 해수부의 아주 강렬한 그런 희망사항을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특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야당은 그동안 계속 대권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너무 세월호에 신경을 안 써요. 이렇게 특검을 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무능이라도 맞습니다. 특검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무능이라면 이런 처벌을 갖고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3년 넘게 4년째 세월호 관련한 투쟁들을 하고 있는 건데 끝미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은 어떤 것도 밝혀내지 못한 채 그냥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국민분들도 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이게 선박의 문제고 해상의 문제고 바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저런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들여다보면 굉장히 상식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또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이상한 거 맞아요. 제가 그 세월호 문제, 그다음 그 이전에는 천안함의 문제, 그죠? 2010년에 천안함, 그 2012년에 또 대선 부정선거 있었죠. 예. 그다음에 2014년에 세월호 있었죠. 그와 관련해서 수많은 글들을 쓰고 또 강연도 하고 또 방송에서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수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은 취소를 하거나 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제 나름대로는 치열하게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신중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그 세월호 같은 경우에 충돌설 이야기 나왔을 때도 처음에 이제 김영민 교수님께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잠수함이 충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나는 자론인만큼 그렇게 깊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8시간 가까운 만큼의 자료를 낸 거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을 오프 더 레코드로 한다 그러면 녹음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의 외력이 강해지려면 선체에 그만한 손상이 존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충돌설을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사실 우리 그 새날 방송에서 이 배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랬던 데에는 우리가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해난, 해상 또는 항해, 조선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포션에서 10% 20%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상식의 눈과 그다음 집요하게 들여다보고 많은 자료를 살펴보는 것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이거는 특수한 분야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눈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든 천안함 사건이든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뭐 여담처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천안함 같은 경우에 입에서 화약 냄새를 맡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죠. 그러면 집에서 보리밥 열심히 드시고 목욕탕 가서 조용히 방귀 한번 껴보세요. 그대로 물 뚫고 올라옵니다.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냥 하나를 여러 사람이 모이는 조그만 골방에서 하나 딱 켜보십시오. 그 방 안에 있는 분들 성냥 냄새 다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바닷가에서 폭죽놀이 할 때 멀리 떨어져도 그 냄새를 다 맡게 되죠. 네. 그게 화약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360kg TNT라고 하는 선박을 반토막 내는 화약이 터졌는데 이 배에는 화약 냄새 맡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그게 바로 상식인 거죠. 그런 것이. 형광등도 깨지지 예. 않고요. 예. 그 화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을 라면 끓여 먹으려도 물 팔팔 끓였다가 갑자기 뚜껑 확 열어보세요. 손등 뜨겁잖아요. 네. 그게 화염입니다. 잘못하면 뒤죠. 그리고 수증기가 올라와서 우리 손을 뒤었을 때 현상이 어떻습니까? 손에 골고루 뜨거움이 그죠? 전달되죠. 그런데 딱 손에 뼈마디 있는 데만 긁어졌다면 그거는 물리적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건 화염이라든지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배가 반토막이 나서 그 엄청난 3000도에 이르는 온도가 휩쓸고 지나가고 그 폭발력에 의해서 배가 뜯어져 나갔고 벽이 뜯어져 나갔는데 그 안에 있는 분이 별을 봤답니다. 법정에 나와서 증언이. 화염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화염에 노출되고 그죠? 그런 손상이 입어야죠. 근데 벽이 우주숙 뜯어져 나갔는데 하늘에 별이 보였다. 화염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거. 또 우리가 가정에서 또 할 수 있는 이거는 실제로 실험하면 안 됩니다만은 밥솥, 압력밥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압력밥솥을 가스레인지 얹어놓고 한참 돌리면 어떻게 되면 결국 터지겠죠. 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밥솥 2개를 놓고 끓여서 터뜨렸지 않습니까? 범인들이. 그 2개의 압력밥솥이 터져서 그 당시에 3명이 사망했죠. 20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게 폭발의 위험성이거든요. 이러한 우리가 상식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다 거짓으로 막고 조작으로 막고 그렇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상식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세월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의 어떤 뭐 충돌설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아니라고 말씀드린 배경에는 외력이 있으려 그러면은 선체에 그 외력에 의한 데미지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전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외력은 없는데, 그러면 내부의 문제는 뭘까? 침수밖에 없더란 말이죠. 근데 이 배를 쭉 돌아가면서 보니까 램프 쪽 뒤쪽에 서 있는 램프 하단으로 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히스토리를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이 배가 처음 일본에서 제작이 되어가지고 청해진 해운으로 왔을 때에 램프가 어디 있었냐면 앞쪽에 있었어요. 네. 선수 부분에 램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개조를 해서 선미 쪽에 두 군데, 좌우로 두 군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은 화물이 앞쪽으로 들락거리던 게 뒤쪽으로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에 대한 개조 작업이 잘못됐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개조를 했을 때에 개조해도 되는지 여부는 한국 선급협회라든지 각 나라 선급협회가 규정한 데에 따라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세월호 화물 운항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저 알게 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들어오는 화물 중에 카고 리스트에도 없는 화물이 들어온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말씀하시죠. 선장이나 1등 항해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 안정성, 복원성이 저해되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 복원성이라는 건 선박은 절대로 기울어지거나 기울어져도 바로 오뚜기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지 뒤집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만드는 것은 평형수 공간에 들어있어야 될, 배를 안정하게 만들어야 될 그 물 탱크 안에 물이 없으면 안정성이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급속하게 넘어졌는가라는 문제를 제가 고민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사실 이 좌연 램프의 침수 부분의 문제, 그 부분을 제가 그 세월호 사고가 나고 12일 뒤에 4월 16일 날 사고가 나고 4월 28일 날 제가 쓴 글이 있더라고요. 예. 좌연 램프 급격한 침수가 급격한 침몰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을 썼는데 사실 잊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좌연 램프 쪽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어떤 네티즌이 지적을 해줬어요. 내가 그때 쓴 글이 있다고. 그래서 나도 거꾸로 돌아가서 보니까 진짜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이 왜 이렇게 배가 빨리 급속하게 기울었을까? 거기에는 외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 그동안 쪽 탱크 안까지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내부재들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체 자체가 또 하부 쪽은 좀 강한 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텐사일 스틸을 쓰고 내부가재도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충격도에도 그것이 아주 안반이라든지 그런 돌이 아닌다면은 지질이 어느 정도 좀 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그냥 쓱 스치고 지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면밀히 조사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세월호 4번 평형수가 비어있다. 네. 열적외선 카메라를 봤을 때는 거기에 비어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게 네. 지금 김원식 기자의 특종이에요. 예. 무엇을 긁고 지나갔을 때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싹 긁으면은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나중에 부어오르죠.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것들이 벗겨진 상태에서 바다에 오랜 시간 동안 있으니까 부식되어 있는 부분이 까맣게 드러나는, 또는 거기에 해조류가 끼어서 이끼가 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중에 흔적이 나타나게 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 물성 자체를 긁어내든지 뜯어내든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평형수 비어있는 부분은 충분히 유추가 되는 게 계속 제가 궁금한 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월호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그 안쪽에서 밖으로 좌연에 터져나온 자리는 말씀하신 대로 무게와 녹슬은 부분에서 용접 부위가 터져나갔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됐거든요. 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반잠 수십 선박에 지금 거치돼서 접안되어 있는 상태의 배를 보니까 세월호 바닥 부분에 일정하게 그 검은색 띠로 긁힌 자국이 길게 쭉 네. 있습니다. 네. 그게 보통 통상적으로 배가 그렇게 자국이 있으려면 뭔가가 긁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런 적이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해수부 입장에서는 기름띠 자국이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어떻게 해야 그 부분을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그건 가까이에서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그렇죠. 물성을 확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그것이 그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 일종의 바톤 타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 바톤 타치라는 게 뭐냐면 어떤 해저 지반이든지 어떤 물체를 이렇게 쓸고 지나간, 그거를 이제 거꾸로 유추를 해보면 이제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 이 배가 출항하고 네. 군산 앞바다를 지날 때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객실에서는
옆으로 배가 한 10몇 도 기울어졌고 바닥에 놓여있던 캔 맥주가 굴러서 구조로 네. 갔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예, 예. 그 정도의 어떤 그 충격과 소리와 그다음에 그런 선체의 움직임은 이 선박이 무언가를 살짝 그 건드렸을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만약에 해저 집안에 어딘가 쭉 닿아서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요. 그런데 선체가 무엇과 닿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데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옆에 검은 띠를 보면 선체에 그닥 그렇게 데미지를 입힌 흔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이게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해놓은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이제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육안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내부의 프레임이 우그러졌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건 분명히 바텀 타치가 일어난 겁니다. 해저 집안을 건드렸든지 그런 것이 일어났지만 선체가 구멍이 나거나 파공이 되거나 찢어질 만큼의 손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항해에는 별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항해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데미지는 아니고요. 그다음 그 내부 프레임까지 데미지가 있는지는 더블 바텀